실다의 똑똑한 사람들 다시 3.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 장편 동화 유해자 옮김 27.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요나단 비더보스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똑같이 좋아했다. 그의 아내는 가난한 날품팔이의 딸로 자랐지만 새롭게 신분이 높아진 것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시장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척척 잘 해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시장의 아내는 비더 보스트 시장이 사온 멋진 모피 목도리를 무척 좋아했다. 그것을 보자마자 몸에 척 걸치고는 내게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며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내가 작별 인사를 하자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새로 산 모피 목도리를 하고 교회에 갈 거예요. 서기님이 원하신다면 내일 우리 집으로 우리를 모시러 와서 교회에 같이 가도 좋아요. 집사람과 제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헤켈만 집안 출신인 내가 그따위 돼지나 치던 집의 여자와 교회에 가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내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겨우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시의 서기인 내가 시장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당신이 각별히 조심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내일 그 여자를 데리고 교회에 가겠어요. 하지만 설마 내가 기분 좋게 그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에는 소 목에 다는 방울 같은 작은 종이 있었다. 를 듣고 비더보스트 시장의 집을 찾아갔다. 시장이 셔츠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겨드랑이에 거울을 끼고 서 있다가 당황한 듯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교회에 갈 준비를 끝내지 못했어요. 하인이 너무 일찍 깨우는 바람에 그만. 시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아내가 소리쳤다. 여보, 어서 거울 가지고 와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곧 가요. 비더보스트 시장이 소리치고는 급히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말했다. 당신들이나 늦지 않게 어서 가시오. 나와 아내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뒤따라갈 테니까. 나는 기다리려고 했지만 아내가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별꼴이야. 뚱뚱한 몸에 멋은 잔뜩 부릴 모양이야. 어서 가요, 여보. 여보, 당신은 지금 우리 시장 사모님을 모욕한 거요. 안 들은 걸로 하겠소? 내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못 들었다면 다시 반복해 주지요. 뚱뚱한 몸매에 멋은 잔뜩 부리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 얼굴에는 모피를 두르건 신분이 높아지건 다 소용없어요. 교회 가는 동안 아내는 내게 쉬지 않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나는 시장 부인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 말들을 이 자리에다 옮겨 적고 싶지 않다. 아내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아내는 콧방귀만 뀌었다. 한참을 참다가 나는 아내에게 교회 가는 건 그만두고 집에나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시장 부인은 아내의 말처럼 거만하지도 않다고 말하자 아내는 입을 실룩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어디 당신 말대로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절대로 그렇지 못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앉게 되어 있다. 아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면 쉬지 않고 계속 시장 부인을 욕했을 거다. 하지만 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날 난 목사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아내와 시장 부인 생각만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시장 부인이 아내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리라고는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목사가 기도를 올린 뒤 우리는 순서에 따라 찬송가를 불렀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때 요나단 비더보스트 시장 부부가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시장 부부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일어섰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착각이었다.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무심코 들어온 비더보스트 부인은 무척 놀라워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시장님과 저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제게 이런 특별 대접을 해 주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시장 부인의 말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내를 포함한 사람들이 모두 시장 부인의 겸손함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교회에서 나왔을 때 아내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장 부인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거만하지 않네요. 아주 겸손해요. 시장 부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면 할 말이 무척 많지만 여기에서는 그 사건 하나만 이야기해 두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황제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28. 우리는 거창하고 화려하게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황제가 오기 전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꽃과 나뭇잎으로 집을 장식하고 곳곳에 교회 깃발을 꽂아두고 거리 여기저기에 줄을 매달아 지프로 만든 별 모양 장식과 색종이 고리 같은 것을 주렁주렁 걸어두었다. 그랬더니 온 동네가 무척 예뻤다. 그리고 내 의견에 따라 배나무에 걸음을 주려고 시내 곳곳에 무더기로 모아둔 퇴비도 멋지게 장식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쓴 곳은 시청이었다. 우리는 삼각 기둥 모양의 벽을 위에서 아래까지 흰색으로 깔끔하게 칠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은 소해피 같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종 대신에 칼부펠이 기증한 청동으로 만든 소시지 통을 걸어두었다. 그것 때문에 칼부펠은 황제가 교회에 들어설 때 나무망치로 종을 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나무망치로 소시지 통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는 진짜 종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그것 말고도 우리는 시청을 꽃과 깃발로 예쁘게 장식했다. 요나단 비더보스트 시장은 황제를 위해 환영단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황제가 실다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환영단이 따라다니며 황제를 도와 일을 처리하라는 거였다. 환영단에는 나와 비더보스트 시장, 지벤케즈, 칼브펠, 대장장이, 내 장인어른, 식당 주인, 크바스트와 자우어 브로트가 뽑혔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환영단 노릇을 하려면 옷도 맞춰 입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준비를 제대로 한 환영단이 될 것 같은데요. 식당 주인이 말했다. 옳습니다. 재단사인 지벤케즈가 맞장구를 치고는 모두에게 빨간 양복 저고리에 밤색 줄무늬가 있는 노란 바지를 맞춰주겠다고 했다. 미안하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지벤케즈는 기다려보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다. 겨우 나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양복 9벌을 만들어낸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마지막 양복 저고리를 만들 때 천이 부족해서 소매를 한쪽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말이다. 해결 방법은 딱 하나뿐이요. 다른 저고리들도 소매를 하나씩 잘라냅시다. 칼브페리 말했다. 꼭 그래야 할까요? 비더보스트 시장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입는 옷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칼브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모두 잘라냅시다. 시장이 말했다. 지벤케즈가 가위로 다른 양복 저고리에 왼쪽 소매를 다 잘라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다. 총 연습을 할 때는 환영단이 8명 뿐이었다. 크바스트는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할 일이 무척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자우어 브로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는 크바스트를 찾아갔다. 크바스트는 온몸에 검은색, 밤색, 흰색 물감을 잔뜩 묻힌 채 작업대 옆에 서서 붓으로 색을 칠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말들은 다 준비됐나요? 칼브펠이 물었다. 다행히 이것만 색칠하면 다 끝나네.
크바스트가 말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했다. 크바스트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말의 머리가 꽂혀 있는 긴 막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말의 머리와 목은 흰색, 콧구멍은 불그스름한 색, 갈기는 검은색이었다. 주둥이와 눈은 아직 없었다. 와, 멋지다. 다른 것들은요? 식당 주인이 물었다. 따라와요. 크바스트가 말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목공소 뒷마당으로 갔다. 크바스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머리를 끼운 막대를 잔뜩 보여주었다. 모두 그가 직접 만들고 색칠해서 벽에 비스듬히 세워 말리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말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모두 몇 개예요? 대장장이가 물었다. 실다에 사는 사람들 수하고 꼭 같아요. 원한다면 한번 세어봐요. 크바스트가 말했다. 비더보스트 시장은 말머리가 꽂힌 막대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뒷마당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말했다. 자 보시오. 내일 이렇게 하면서 황제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걷는 게 아니라면 내 목을 베어가도 좋아요. 황제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라워할 모습을 상상하자 우리는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런데 비더보스트 시장이 멈칫하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요. 뭔데요? 칼브 펠이 물었다. 선물이요. 비더보스트 시장이 소리쳤다. 설마 황제를 빈손으로 맞이할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적당한 선물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자우어 브로트가 말했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했다. 마침내 식당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실다 사람들은 아주 화끈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선물도 그런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괜찮을 것 같군요. 그래, 어떤 선물이 좋을 것 같소? 식당 주인은 뜻밖에도 황제에게 겨자 한 단지를 선물하라고 했다. 겨자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내 장인어른 헤켈만 씨가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황제에게 겨자를 주자는 말에 쉽게 찬성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식당 주인은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겨자는 잘 알다시피 아주 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제님, 저희가 겨자를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겨자 맛이 화끈한 것처럼 실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화끈하답니다. 어때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되는 것도 같군요.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불쑥 튀어나온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황제의 방문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내일 봅시다.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가서 편안히 잤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아주 문제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29. 이튿날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말을 타고 실다를 찾아왔다. 우리는 소금문 뒤에서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잠시 후 드디어 시장이 신호를 보냈다. 자, 출발! 그러자 여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성문을 열었다. 우리 남자들은 말머리 막대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황제를 맞이하러 나갔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제일 앞장서서 갔다. 그 뒤를 이어 내가 겨자 단지를 들고 따라갔다. 내 뒤에는 식당 주인과 크바스트, 그 밖에 다른 환영단 사람들이 따라왔고 다른 남자들은 줄을 4대줄로 맞춰가며 뒤따라왔다. 황제가 보기에 행렬이 제법 그럴듯한 모양이었다. 우리가 오는 모습을 본 황제가 급히 말을 멈췄다. 그리고 왼손은 허리춤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햇빛을 가리며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를 보는 것처럼 넋을 잃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황제는 모피깃이 달려 따뜻해 보이는 빨간 외투를 입고 하얀 털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커다란 칼을 차고 있었다. 안장 발판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구두에 박힌 징은 순금이었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황제 앞에 가까이 다가가 앞으로 고꾸라질 듯 바닥에 엎드렸다. 황제의 방문에 대한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를 따라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큰 소리로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비더보스트 시장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시장은 먼지 투성이로 바닥에 엎드린 채 모자를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안녕하세요, 황제님. 황제는 비더보스트 시장이 그 말을 두세 번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야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고맙소, 시장. 고마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비더보스트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황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황제님이 제 인사말을 똑같이 받아주시면 제가 속담으로 동문서답을 하려고 했는데 황제님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인사말에 고맙소 시장 고마워 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게 실수였다면 어떻게 말해야 맞는 거지? 황제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안녕한가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어야지요. 안녕한가 시장. 황제가 똑같이 말했다. 그럼 제가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라고 속담으로 동문서답을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자네 말이 옳다고 해두지. 황제가 말했다. 이것으로 저희에게 내주신 두 가지 과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황제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는 여기까지 반은 말을 타고 반은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인사를 들은 다음 속담으로 동문서답을 하라는 것도 해결했고요. 아직도 황제님께서는 우리 실다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십니까? 아니다. 솔직히 그동안 신하들을 통해 실다에 대해 들은 게 별로 없었다. 황제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 왼쪽에 서 있는 신하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소금을 거두려고 했을 때 소금나무가 아니라 쐐기풀을 심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떠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무척 놀랐다. 그제야 비로소 황제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실다를 찾아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비더보스트 시장도 뜻밖의 만남에 당황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그래서 황제에게 선물을 건네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존경하는 겨자님, 저희가 황제를 한 단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비더보스트 시장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 순간 시장이 손에 들고 있던 겨자 단지를 놓치고 말았다. 단지는 산산조각이 나서 누런 겨자가 바닥에 질펀하게 흘렀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비더보스트 시장은 얼른 겨자를 집게 손가락으로 쿡 찍어들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황제의 코 밑에 바짝 들이대며 말했다. 황제님,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겨자가 더러운 바닥에 쏟아지기는 했지만 저희의 정성이 담겨있던 선물이고 저희가 없는 돈을 모아서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겨자 맛이 다 그렇듯 여기 제 손가락에 묻어있는 겨자 맛도 화끈합니다. 바로 우리 실다 사람들처럼요. 그렇구나. 하지만 어서 손가락에 묻어있는 겨자를 빨아 먹어라. 시장, 그동안 실다에 대해 듣고 보아온 것만 해도 나는 실다 사람들이 날카로운 지혜가 있는 화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손가락에 묻어있던 겨자를 빨아먹었다. 그리고는 환영단으로 뽑힌 우리 9사람은 황제를 호위하며 소금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갔다. 여자들이 꽃과 천을 흔들며 환영했다. 아이들은 황제님 만세 하고 목청껏 외쳤다. 정육점 아들은 나무 망치로 소시지 통을 두드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30. 황제를 위한 환영 만찬은 당연히 시청에서 베풀어졌다. 우리는 전날 시청에 탁자와 의자를 갖다 놓고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황제는 나를 비롯한 다른 환영단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았다. 그의 신하들은 다른 실다 사람들과 다른 식탁에 모여 앉았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더보스트 시장의 부인, 내 아내 마가렛과 다른 6명의 부인들이 들어와 숟가락을 나눠 주었다. 그런 다음 뚜껑이 덮인 커다란 냄비를 식탁마다 갖다 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저희가 오늘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지요. 시장이 황제에게 말했다. 짐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황제가 말했다. 시장이 싱긋 웃으며 뚜껑을 열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시장이 말했다. 황제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구나. 그럼 더 잘 되었습니다. 버터 우유 수프랍니다. 수프에 둥둥 떠 있는 하얀 빵 조각은 황제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까만 빵 조각은 저희가 먹겠습니다. 그럼 많이 잡수십시오. 이런 버터 우유 수프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직접 맛을 보도록 하겠다. 접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실다 사람들은 수프를 큰 그릇에 담아 함께 먹고 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곳의 전통이라서 저희도 전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특별히 그렇게 하지. 황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황제가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 먹었다. 우리는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다행히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수프가 아주 맛있구나. 우리도 황제의 뒤를 이어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 먹으면서 각자 양심에 따라 까만 빵 조각만 건져 먹었다. 하얀 빵 조각은 비더부스트 시장이 건져서 황제에게 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칼부펠과 두델이 음악을 연주했다. 두델은 온 정성을 다해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칼부펠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황제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다. 이게 뭘까요? 눈은 넷, 입은 둘, 다리는 여섯, 꼬리는 하나. 황제는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답을 말하지 못했다. 눈이 넷, 입이 둘, 다리가 여섯, 꼬리가 하나인 것은 장애인인가? 아닙니다. 정답은 말을 타고 오신 황제님이십니다. 말에 눈이 두 개이고 황제님도 두 개 있죠. 그래서 눈이 네 개입니다. 말에 주둥이가 하나 있고 황제님께 입이 하나 있으니까 입은 모두 두 개이고 칼부펠이 말을 계속하려고 하자 황제가 큰 소리로 너털 웃음을 웃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눈이 넷이고 입이 두 개라 하하하. 그런 수수께끼를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칼부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눈이 네 개, 입이 두 개, 다리가 여섯 개, 꼬리가 하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짐이 말을 타고 올 때 그랬다고 말이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로 접니다. 제가 노새를 타고 방앗간에 갈 때의 모습이지요. 칼부펠이 말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다. 대장장이는 그 틈을 이용해 숟가락으로 그릇에서 하얀 빵 조각을 잽싸게 건져 올렸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지만 비더보스트 시장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이보시오. 하얀 빵 조각은 황제님을 위해 마련한 거요. 감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어서 제자리에 내려놓으시오. 비더보스트 시장이 엄한 얼굴로 말했다. 빵 조각을 벌써 입안에 넣었던 대장장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대장장이는 빵 조각을 얼른 뱉어 그릇에 다시 넣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을 겁니다. 대장장이가 황제님 앞에서 일부러 무례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말했다. 됐다. 어차피 짐은 다 먹었다. 짐은 이제 그만 먹을 테니 너희들이나 실컷 먹도록 하라. 황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황제에게 음식을 더 드시라고 간청했지만 황제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짐은 충분히 먹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짐은 늘 이렇게 갑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버터우유 스프는 우리끼리 다 먹었다. 우리는 까만 빵 조각과 하얀 빵 조각을 맛있게 먹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황제님은 입맛이 꽤 까다로운 분이시구나. 31. 끔찍한 사건은 황제가 돌아간 바로 그날 우리에게 일어났다. 여기에서 우리란 환영단으로 뽑힌 사람들을 말한다. 황제가 실다를 둘러보고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9명의 환영단은 얼른 말머리 막대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길을 떠나는 방문객을 오랫동안 따라가며 배웅했다. 황제는 묵묵히 말을 타고 한참 동안 가다가 말을 세우고 말했다. 정지! 사랑하는 실다 사람들이여, 이제 너희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환영과 융숭한 대접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실다 사람들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내가 실다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왔다. 황제가 손짓을 하자 한 신하가 맨 뒤에 있던 마차에서 포도주를 꺼내와 우리에게 각각 한 병씩 나누어 주며 말했다.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주는 선물이요. 시장은 고맙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반복했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황제의 왼손에 입맞추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황제와 방문단 일행은 말에 박차를 가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멀리 사라져갔다. 이 포도주를 집으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마실까요? 칼브펠이 환영단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말에 식당 주인과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에서 마십시다. 좋습니다. 저기 풀밭으로 가서 함께 마시도록 합시다. 시장이 말했다. 우리는 말머리 막대를 덤불에 세워놓고 풀밭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 다리를 가운데로 뻗었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병을 들어 마개를 딴 다음 소리쳤다. 황제와 황제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옳소.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함께 빕시다. 크바스트가 말했다. 비더보스트 시장이 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벌컥 마신 다음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건넸다.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하면서 병을 비웠다. 아주 맛이 좋군요. 설탕물처럼 꿀꺽꿀꺽 잘도 넘어가네요. 자우어브로트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우리는 두 번째 병을 비우고 세 번째, 네 번째 병도 비웠다. 취기가 돌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다섯 번째 병도 비우고 여섯 번째 병도 비웠다. 일곱 번째 병을 비우고 나서 비더보스트 시장이 말했다. 여러분, 내가 실다의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해도 좋아요. 그러니 나를 부를 때 앞으로는 비더보스트 씨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요나단이라고 부르세요. 요나단, 내가 감격에 겨워하며 소리쳤다. 요나단, 우리 9명의 환영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술이 거나하게 취해 기분이 더 좋아졌다. 마지막 9번째 병을 비우고 났을 때 지벤케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식당 주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우리 다리 좀 봐요. 모두 우리 다리 좀 봐요. 큰일 났어요. 아직도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모르겠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 많은 다리들 중에 내 다리는 어떤 거고 당신 다리는 어떤 거예요? 지벤케즈가 물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빤히 바라다 보았다. 9사람 모두 노란 바지에 갈색 부츠를 신고 있었다. 우리는 술을 마시느라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이리저리 다리를 얽히게 한 채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으니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정말 큰일 났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술 때문이에요. 오른쪽 다리 9개, 왼쪽 다리 9개, 모두 합해 15개의 다리가 서로 엉켜 있으니 요나단이 말했다. 15이라고요? 19개지. 크바스트가 말했다. 15이든 19이든 상황은 마찬가지야. 이 중에 단 2개만 내 다리요. 장인어른이 말했다. 우리는 너무 걱정이 되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식당 주인은 절망감에 머리카락을 쥐어뜯었고 대장장이는 팔짱을 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시다. 그러면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올지도 몰라요. 지벤케즈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 9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얼마 후에 마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마부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우리는 마부에게 우리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도와주세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마부는 이렇게 말한 다음 마차로 가서 채찍을 가지고 왔다. 그러더니 우리를 향해 채찍을 힘껏 휘둘렀다. 그의 채찍이 우리 다리를 휘갈길 때마다 찰싹 찰싹 소리가 났다. 그게 도움이 되었다. 아파서 소리를 지르던 우리는 풀밭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둥그렇게 앉아있던 동그라미가 망가졌다. 나, 장인어른, 크바스트,
식당 주인은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좌우어 바르트는 두 손으로 왼쪽 무릎을 감싸 쥐었고 지벤케즈는 오른쪽 종아리를 문질렀다. 대장장이는 제자리에 서서 혼자 빙글빙글 돌았다. 시장은 여전히 풀밭에 앉아 있었다. 우연히도 시장만 유일하게 채찍을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 발로 서서 기분 좋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시장은 무척 실망스러워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늙어 죽게 되는 건가? 나도 일어나게 좀 해줘요. 시장이 애타게 말했다. 그래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부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마부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채찍을 들어 올렸다. 찰싹? 채찍이 비더보스트 시장에 다리를 세게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찰싹하는 소리가 났다. 아야! 시장도 그제야 풀밭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나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우리는 마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나 그는 별로 큰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실수를 했을 때 그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꼭 다시 와서 채찍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부는 마차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며 길을 떠났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식당 주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바지를 벗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또 어떤 게 자기 다리인지 모르게 될 수도 있잖아. 시장이 말했다.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한번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얼른 노란 바지를 벗고 말머리 막대를 가랑이 사이에 끼운 채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속옷 차림으로 집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실다가 곧 망하게 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32. 쥐는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사람을 귀찮게 한다. 실다에서는 쥐 때문에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혔다. 쥐들이 음식을 어찌나 많이 훔쳐먹는지 나중에는 빵을 식탁에 두거나 굴뚝에 고깃덩이를 걸어두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쥐들은 창고에 둔 옥수수며 통에 넣어둔 밀가루며 광에 둔 소시지와 햄을 먹어치우는 것도 모자라 옷, 말 안장, 고삐, 가죽, 끈, 돈주머니, 장갑, 장화, 가죽 모자까지 갉아먹었다. 심지어 양초와 악교, 비누와 구두약까지 먹었다. 수백 마리에 이르는 녀석들이 길이나 집으로 떼를 지어 돌아다녔다.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쥐를 쫓아야만 했다. 안 그러면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했을 거다. 녀석들은 그렇게 겁도 없이 달려들었다. 사방에 쥐똥이 굴러다녔다. 우유, 버터, 치즈, 후추통, 소금통, 절인 양배추, 사슴고기, 겨자, 이스트와 맥주잔에까지 쥐똥이 있었다. 정말 지긋지긋했다. 아무리 미운 적에게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한동안 쥐덫을 놓아보았다. 그런데 쥐를 잡는 속도가 매우 느렸다. 그래서 쥐약을 사다가 사방에 뿌려놓았다. 효과는 아주 좋았지만 쥐약을 먹고 죽는 게 쥐뿐만은 아니었다. 개, 비둘기, 닭, 오리, 돼지까지 죽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계속 쓸 수 없었다. 시장이 생쥐들에게 실다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써서 붙이자는 제안을 했다. 시장은 편지 끝부분에 관례에 따라 십자가를 3개 그려 넣었다. 그런 다음 직인을 찍었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읽어주었다. 나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생쥐들에게 당장 실다에서 떠날 것을 시장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생쥐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어쨌든 생쥐들은 계속 실다에 머물렀고 그 수가 점점 더 불어났다. 어느 날 우리가 시청에 모여 있을 때 지벤케즈가 그 지긋지긋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러분, 저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멜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도 시에 악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말하고는 악단장을 불러 할 일을 알려주었다. 두델 악단장의 임무는 다음 날부터 실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나팔을 불어서 쥐들을 유혹해 실다 호수로 데려가는 일이었다. 그렇게 한 다음 호수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배에 올라타기로 했다. 대장장이와 정육점 주인이 악단장을 태운 배를 호수 안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도 악단장은 계속 나팔을 불어야죠. 그렇게 하면 악단장을 뒤따라오던 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시장이 작전을 자세히 설명했다. 악단장은 시장이 시킨 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걸어다니며 나팔을 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짓을 12번쯤 반복했다. 나팔이 어찌나 삑삑거리는지 여기저기에서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댔다. 쉬지 않고 들려오는 나팔 소리에 우리도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러나 쥐들은 따라오기는커녕 지하실 안이나 장작더미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우리가 악단장한테 그렇게 불고 다녀도 아무 소용없으니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호수문으로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옷차림이나 나이로 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떠돌이 학생 같았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악단장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우연히 근처에 서 있던 내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그동안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벤케즈와 크바스트와 식당 주인도 내 옆으로 와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실다에는 고양이 같은 것 없나요?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떠돌이 학생이 우리에게 물었다. 고양이?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말했다. 도대체 왜요? 실다에 고양이가 많으면 쥐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텐데요.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고양이가 우리 실다를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를 기를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구해줄게요. 떠돌이 학생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생쥐개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생쥐개? 그게 도대체 뭐요? 지벤케즈가 물었다. 생쥐개는 이름이 말해주듯 생쥐를 잡는 개지요. 생쥐를? 목수가 물었다. 네, 쥐를 잡아먹어요. 생쥐개는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그게 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돈을 주고 사오면 돼요. 아주 드물어서 값이 무척 비싸지요. 하지만 내가 가서 한 마리 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떠돌이 학생이 말꼬리를 흐렸다. 얼마면 되겠소? 그마 50굴den이요. 더 싸게는 안 될까? 안 돼요. 나도 돈 한 푼 안 남기고 그냥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이 하도 딱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로 돈 벌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떠돌이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잘 치고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도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떠돌이 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뜻밖에도 떠돌이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자기 돈으로 먼저 생쥐 개를 사 오겠다는 거였다. 한번 보시고 사고 싶으면 그때 돈을 내세요.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70굴덴이나 심지어 80굴덴을 받고도 얼마든지 넘길 수 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떠돌이 학생은 생쥐 개를 데리고 2, 3일 뒤에 다시 실다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속한 겁니다. 약속했어요. 또돌이 학생이 그렇게 말한 다음 자기가 들어왔던 호수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 순간 두델 악단장의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불겠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두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식당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그만해도 돼요. 아무리 불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해요. 그 사이 우리가 훨씬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2, 3일 뒤에 누가 뭘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더라? 생쥐개. 내가 말했다. 맞아요, 생쥐개. 식당 주인이 기분 좋게 말했다. 33.
생지계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이 실다의 발을 들여놓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설령 떠돌이 학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지만 이틀 뒤 떠돌이 학생이 실다에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우리는 무척 기뻐했다. 그는 자루를 짊어지고 왔다. 자루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우리는 생쥐개가 들어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네, 생쥐개입니다. 시청에서 보여드릴게요. 돈은 준비하셨어요? 시청에서 우리는 그만 50굴덴을 넣어둔 자루 주둥이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떠돌이 학생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돈을 세어보았다. 돈이 맞자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돈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생쥐개를 보여드리겠어요. 그가 자루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궁금해서 목을 잔뜩 빼고 그 안을 보았다. 떠돌이 학생이 보여준 동물은 언뜻 보면 고양이 같았다. 털이 새카맣고 발톱이 날카로웠다. 눈은 녹색이었고 수염도 있었다. 떠돌이 학생이 으르렁거리며 무서운 소리를 내는 그놈의 목덜미를 움켜잡자 소리가 금방 작아졌다. 정말로 고양이 아니지요? 내가 의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그러자 떠돌이 학생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니 이건 생쥐개예요. 그만 50골덴짜리라니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고양이가 그렇게 비쌌지요?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팔 거예요. 굳이 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떠돌이 학생이 그 짐승을 주머니에 다시 넣은 다음 돌아가려고 했다. 시장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당신 말을 믿어요. 저게 고양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고양이는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생쥐개가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을까요?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자루에 담긴 채로만 보여주고 팔 생각은 없으니까요. 고양이라고요? 지벤캐즈가 물었다. 아, 걱정 마세요. 단순한 실수였어요. 떠돌이 학생이 말하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실다의 시청도 세상의 많은 도시에 있는 시청처럼 쥐들의 천국이었다. 쥐들은 바닥을 이리저리 잽싸게 지나다니고 난로 뒤에서도 불쑥불쑥 나오고 식탁이나 의자 옆에서도 튀어나왔다. 우리는 시청에서 생쥐개가 얼마나 날렵하게 쥐를 잡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떠돌이 학생이 그 짐승을 석탄 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생쥐개는 낑낑대며 앞발을 움직이면서 수염을 가지런하게 골랐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생쥐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큼지막한 쥐를 냉큼 잡아챘다. 발톱으로 생쥐를 꼼짝 못하게 붙잡더니 목을 물어뜯었다. 그렇게 끔찍한 장면이 시작되었다. 생쥐개가 순식간에 또 다른 생쥐를 잡아챘다. 그 녀석은 생쥐를 연달아 3마리나 물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생쥐개한테 물린 생쥐가 6마리, 7마리도 넘었다. 쥐들은 눈에 띄는 즉시 잡혔다. 생쥐개는 죽은 쥐들의 꼬리를 물어 난로 옆 구석으로 끌고 가서 맛있게 먹어치웠다. 사겠소, 여기 그만 50굴den이요. 시장이 기분 좋게 말했다. 떠돌이 학생은 돈 주머니를 챙긴 다음 시장과 악수를 하며 말했다. 이번 거래에 대해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저 까만 악마가 여기에 있는 쥐들을 몽땅 잡아 먹을 겁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떠돌이 학생이 인사를 한 뒤 시청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자우어 브로트가 그의 옷깃을 잡고 말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생쥐개가 쥐를 다 잡아먹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도 먹을 게 있어야 할 게 아니오. 생쥐개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먹어요. 두더지도 먹고 참새도 먹고 까마귀도 먹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다 먹을 거예요. 떠돌이 학생이 멀리 사라지면서 소리쳤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떠돌이 학생이 호수 문을 빠져나간 뒤에야 우리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벤캐즈가 했다. 여러분,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지벤캐스는 너무 흥분해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그를 도와주려고 칼브펠이 그의 말을 반복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벤캐스가 비로소 말을 끝마쳤다. 그런 다음 난로 옆 구석을 살폈다. 계속 말해봐요. 크바스트가 재촉했다. 생쥐, 개에 관한 건가요? 식당 주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벤캐스가 그렇다고 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지? 내가 물었다. 지벤캐스가 낮게 속삭였다. 그 떠돌이 학생이 한 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듣지 않았나요?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브펠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도 잡아먹을 거고 돼지나 염소나 소도 다 먹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벤캐스가 다시 말을 중간에 끊었다. 그럼 사람도? 식당 주인이 물었다. 지벤캐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청 안이 잠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느 누구도 선뜻 말문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끔찍한 상상 때문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생쥐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머리에 떠오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갑시다. 어서 나갑시다. 시장이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 시청을 빠져나왔다. 크바스트가 문을 살짝 닫았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벤캐스가 성우를 3번 긋고 나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한 것은 저 생쥐 개를 잡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그 괴물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 쉬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그렇게 해서 그날로 실다는 망하기 시작했다. 34. 결말은 될수록 짧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속에 슬픔이 차오른다. 생쥐개를 죽이는 일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대장장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머리에 철모를 쓴 다음 문지기들에게서 빌린 창을 손에 들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고아가 될 불쌍한 우리 아이들이랑 내 아내를 잘 돌봐주시오. 대장장이는 시장과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그런 다음 우리와 악수를 하고는 시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생쥐개는 난로 뒤에 느긋하게 누워 있었다. 실다를 위하여, 실다를 위하여. 대장장이가 큰 소리로 외치고는 창을 높이 들고 괴물을 향해 달려갔다. 대장장이는 있는 힘을 다해 창을 내리꽂았다. 마지막 순간에 생쥐개가 살짝 옆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을 만한 힘이었다. 창은 석탄 상자에 푹 꽂혔다. 우리는 괴물이 대장장이에게 덤벼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괴물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더니 굴뚝으로 도망쳤다. 악마였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시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대장장이가 말했다. 아니 나는 위험한 일을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봐요. 이번에는 나의 매형인 칼브펠이 죽을 각오를 하고 괴물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다. 그는 사다리 발판을 하나씩 천천히 올라가며 오른손에 들고 있는 창을 불끈 쥐었다. 칼브펠이 지붕 근처에 도착했다.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괴물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더니 앞발을 들어 창을 움켜쥐었던 것이다. 칼브펠은 비명을 지르다가 그만 중심을 잃는 바람에 뒤로 벌렁 들어놓은 채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그를 간신히 받아주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다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했다. 그렇다고 누구를 흉볼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괴물을 어떻게 처치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청에 불을 붙입시다. 우리가 저 괴물한테 먹히는 것보다는 생쥐개를 불태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말했다. 우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불쏘시개를 가져와 시청 구석구석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생쥐개는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다. 시청에 불길이 솟구칠 때 지붕에서 내려와
빨간 곰 식당으로 달아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식당에도 불을 붙여야만 했다. 그 불은 식당 주인이 스스로 붙였다. 여러분, 실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렀건만 그것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생쥐 개는 불타는 식당을 빠져나와 칼브펠의 집으로 도망쳤다. 나도 마찬가지요. 어서 불을 붙입시다. 칼브펠이 소리쳤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생쥐개 때문에 집을 차례로 불질러야 했던 것만 밝혀두겠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온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다. 저녁 때 우리는 여자들과 가축을 피신시킨 실다산 꼭대기에 앉아 불길에 붉게 물든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시장이 말했다. 그래요. 그 집시의 말이 맞았어요. 실다가 불길에 휩싸여 멸망할 거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다잖아요. 칼브펠이 웅얼거렸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고양이가 아니라 생쥐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내가 말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에만 생각을 모읍시다. 당장 내일 도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자우어 브로트가 물었다. 다시 세운다고요? 나는 싫어요. 크바스트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식당 주인이 물었다. 실다는 더 이상 다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살면서 그동안 고생도 할 만큼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크바스트가 말했다. 나도, 칼브펠이 말했다. 나도, 지벤케즈도 소리쳤다. 나와 대장장이와 장인 어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거요? 우리 모두를 받아줄 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시장이 물었다. 누가 우리 모두 함께 간다고 했습니까? 크바스트가 되물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 흩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거지요.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는 실다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는 아내와 자식과 가축들을 앞세우고 각자 길을 떠났다. 이것이 8년 7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전에 고향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나와 내 아내처럼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해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프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평생 동안 진정한 실다인으로 살아가며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실다의 정신을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것이다. 세상의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서든 분명히 실다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쯤은 아직도 살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큰 위안을 삼는다. 옴기니의 말. 훌륭한 작가가 똑똑한 독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노래는 잘 못하지만 듣기를 무척 좋아하는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몸속의 핏줄기로 먼저 듣는다. 좋은 책을 읽을 때도 눈보다 가슴이 먼저 뛰는 것을 느끼며 책장을 넘긴다. 실다의 똑똑한 사람들을 처음 읽었을 때 난 몹시 흥분했었다. 그래서 단숨에 책을 다 읽었고 무척 행복해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들은 밥상머리에 앉아 내가 낮에 읽은 책의 내용을 맛있는 후식을 먹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들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읽을 때도 좋지만 전해줄 때도 그 감동이 똑같이 전달된다. 난 훌륭한 작가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을 독자가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며 끝까지 듣게 만들되 독자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책이 끝까지 잊지 않는 사람. 독자는 똑똑하기 때문에 눈높이보다 너무 낮게 풀어쓴 이야기에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작가의 영리함만을 자랑하는 책에 진절머리를 내기도 한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긴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는 왜 동화를 쓰냐고 물으면
재미있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고 그만큼의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고 한다. 백발의 머리가 기분 좋게 벗겨진 프로이슬러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다. 이 책은 독일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문학상은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해마다 그림책과 읽기책 분야별로 각 4종의 최종 후보작을 정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성대한 수상식을 개최해 상을 준다. 물론 해마다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최종 후보작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떻고 주제가 무엇이며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등을 따지는 걸 프로이슬러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다 읽고 난 다음 마음의 즐거움의 흔적이 남는다면 그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좋은 것, 기쁨을 주는 것,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하나 분류하여 그 까닭을 대기 어렵듯이 좋은 책 역시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마음속에 큰 기쁨을 심어주리라 믿는다. 그래도 난 이 책이 똑똑한 독자들을 위해 훌륭한 작가가 쓴 글이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옴기니 유해자